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용호입니다. 주말 저녁인데요, 이것저것 여러가지 생각을 하다가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한 지 이제 꽤 됐죠. 학생들도 새학기 시작에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저는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제를 중국어 또는 중국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학생들이 궁금한 부분들은 중국어를 공부를 하면 어떤 도움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 과연 중국어와 중국이란 나라가 전망은 있는 것일까? 향후에 자신들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중국어를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요즘 흐름이 또 반중 정서가 만연해 있고,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직접적으로 선생님들에게 닥친 문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전국 임용고시에서 중국어를 한 명도 뽑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은 그렇게 이슈화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에는 일본어도 한 명도 뽑지 않은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문제지, 그것이 큰일이 난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본적인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극히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향후에 대처를 하고, 또 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구는 점차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학급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 학급당 10여 년이 아니군요. 10년 전, 20년 전, 10년 단위로 볼 때도 최근 5, 6년 들어서 아마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15, 16년 전만 하더라도 한 학급에 55명 정도,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17개 학급, 상당히 규모가 컸죠. 근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2학년 기준으로 볼 때 12학급에 학급당 대략 한 22명 정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270명 정도를, 한 학급당 22명 정도의 11개 학급으로 줄었으니까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은 역사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영속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고, 항상 수평적으로 진행되거나 또 항상 상승하거나 항상 하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하강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멸망하는 경우는 있지만, 역사라는 것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번갈아 가면서 순환해 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흐름, 이런 것들을 읽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를테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또는 중국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청나라 때 중반기, 한 1800년대 전후로 해서 사실은 청나라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범위가 가장 컸어요. 지금의 미국과 같이.
가장 컸다고요. 뭐 그 당시 얼마 전에 그 한국경제신문의 자료에 보면 30%까지 전 세계 GDP의 30% 정도까지 차지한 걸로 보였는데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내리막을 걷게 되죠. 반면에 명말, 청초 경우에 미국을 보면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갓 신생 독립국가에 불과했겠지만 바닥을 치다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19세기, 1900년대, 20세기가 되겠네요. 19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왔죠. 그래서 1950년대 한국전쟁 때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정체기를 거치면서 1980년대 중반에 최상승 곡선을 그렸죠. 아마도 통계 자료에 보면은 전 세계 GDP의 35% 이상을 상회하는 미국의 최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는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는 1978년도 등소평이 다시 등장하면서 개혁개방을 앞세워서 꾸준히 성장 중심 국가 운영을 해왔죠. 그래서 꾸준히 성장을 해와서 지금 현재는 미국 GDP의 66%, 70%에 가까운 접근을 해오고 있고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 미국이 거의 평행선에 가까워지는, 그래서 군사, 경제, 금융 이 부분에 있어서 최강국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 관계로서 지금 마주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종종 묻곤 합니다. 중국어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중국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라고 묻는다면 한국 전쟁 이후에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북아메리카로 향했는지 되돌아보면 되거든요. 그 이후부터 미국과 일본의 그늘 아래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영어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미국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주류는 미국과 일본에서 공부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때는 당연하게도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가장 큰 수출과 수입 대상국이었어요. 시대가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우리가 공부도 바뀌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뒤돌아보면 물론 꾸준히 바뀌어가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조금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왜 중국어를 공부를 하느냐를 묻지를 말고 사실은 가장 명확한 것은 통계를 보면 됩니다. 통계를 보면은 거기에 확연하게 답이 나오거든요.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중국어를 공부를 하냐고요. 수출입으로 유지되는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상 중국과의 교역이 수출입을 통틀어서 40% 전후 뭐 44%까지 근년 들어 올라간 적도 있듯이 제1 교역국가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일본과 미국을 합한 것보다 많다고요. 아니 왜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는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 남들이 그 이유 없이,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반중정서, 근거 있는 반중정서,
근거 없는 반중 정서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수업을 들어갔더니 이제 학생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누구 찍으셨어요? 야, 선생님은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 묻지 마.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물론 누가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 자신이야.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조직이나 사회의 수준이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하자. 우리 자신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혹자는 반중 정서를 가진 지도자가 들어서서 야, 뭐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중 정서를 가졌으면 가진 대로, 친중 정서를 가졌으면 가진 대로 달라질 것이 없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에 관련된 일을 하고 혹은 중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또는 학생들이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거나 관련된 직종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중국과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이것도 하나의 기회거든요. 관계가 좋으면 좋은 대로 활성화돼서 할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것도 좋은 거고 관계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결국은 언젠가는 희소성의 덕을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한중 관계는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관계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양인접한 이웃 국가로서의 관계로 볼 때도 단절될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웃은 어떻죠? 여러분들 형제끼리도 어때요? 이웃 간에도 어때요? 언제나 사이가 좋습니까? 언제나 사이가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싸움도 할 수도 있고 말다툼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무엇이죠? 변하지 않는 것은 이웃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향후에 중국어를 공부할 학생들이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한 외부적인 흔들림에 흔들리지 마라. 통계를 봐라. 기존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의 이익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이해관계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듣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 떠돌고 있는 어떤 그 온라인상의 정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바로 보는 힘을 길러야 돼요. 자,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웹 3.0 시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웹 3.0 시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웹 3.0 시대의 핵심은 뭐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거잖아요.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 향후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여러분들은 반드시 웹 3.0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시고. 뭐죠?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NFT, 가상현실, AI 이런 거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들. 그래서 향후에 내가 한 개인으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니, 나이 먹은 선생님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여러분들은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많잖아요,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기타 중국 쪽 플랫폼을 본다면 샤오홍수라든지 빌리빌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들은 웹 2.0에 해당된다면 결국은 웹 3.0은 웹 2.0을 기준으로 해서 발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웹 2.0에 대해서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또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어떤 측면에서? 선용하는 측면에서. 선용이 뭐죠?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보면 쉬는 시간에 또는 점심시간에 보면 대부분 휴대폰들을 들고 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안 거드니까 대부분 웹툰을 본다거나, 그죠? 웹툰을 본다거나 또는 그 넘어지고 먹고 쓰러지고 의미 없는 영상들. 여러분들이 좀 더 선용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처지지 않고 최소한도 발맞춰 가거나 앞서갈 수 있습니다. 뭐 두서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또 다른 문제는 중국어에 관련된 부분이죠. 중국어가 선생님 중국어가 배우기 쉽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니야 배우기 어렵지 않아 배우기 쉬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어렵죠. 어렵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일정 수준까지도 도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중국어와 다른 언어 두 개의 언어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올해 고등학교 경우에는 대개 2학년에서 1년 동안 중국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뭐 확대시키면 제2외국어가 현재까지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만약에 된다면 전면적으로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2학년에 개설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1학년에 올라오기 전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이게 매년 바뀌거든요. 매년 바뀌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중국어와 일본어가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어 선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개는 이제 두 갈래로 갈리는데 아이들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점수를 따기 쉬운가, 예전에는 점수를 따기 쉬운가 뭐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요즘 아이들은 쉽게 공부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 부분 주로 이제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외부적인 영향들, 너무나 SNS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아요. 이를테면 반중정서라든지. 반중정서라는 것들이 최근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한 영향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학생들의 주요 관심사는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에 있으니까
이 과목이 내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데 관점이 돼 있잖아요. 내신 성적을 따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외국어를 선택을 할 때도. 근데 중국어에 같은, 그래도 예전에는 중국어라든지 뭐 일본어라든지 기타 외국어를 선택하는데 그런 기준이 돼 있었는데 작년부터 제2외국어가 대학 입시에서 절대평가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제2외국어가 절대평가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절대평가가 되면서 저는 내심 환영했거든요. 왜냐하면 순진하게 생각을 한 거죠.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것까지 그 부분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학 입시에서 제2외국어가 교육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공부를 한 학생들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2외국어 시험은 안 그랬다니까요. 지금도 뭐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특히나 너무나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교육과정의 중국어 1의 범위 내에서 출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지켰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야? 줄 세우기를 해야 되니까. 아니 세상에 교육적인 일정 수준의 목표를 달성을 하면 그것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매겨야 되다 보니까 교육과정에 벗어난 수준의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한두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제2외국어의 위치가 저는 이제 중국어를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 위치가 다른 주요 소위 말하는 국어, 영어, 수학, 뭐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만큼의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입시 제도 측면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 관심을 안 가졌던 것 뿐이에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심지어는 오류라고 볼 수, 관점에 따라서는 명백한 오류라고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문제를 어렵게 내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절대평가가 되면 학교 수업이 좀 더 정상화가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재작년에 얘기를 했겠죠. 재작년에 내년부터는 절대평가로 바뀐다.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1, 2등급이 맞을 수 있도록 1, 2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마.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자. 근데 웬걸 제2외국어 절대평가로 바뀜과 동시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발생한 거죠. 제2외국어를 입시에 반영하던 대학들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남았나?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2외국어를 선택할 동력이 기본적으로 상실한 거죠. 이것이 중국어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학생들이 중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그런 기본적인 원인도 된 것이라고요, 그게. 예전에는 아무리 반중정서나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어차피 뭐 입시에도 반영이 되고, 또 중국어는 전망이 있으니까 한중 관계를 볼 때 중국어를 해라, 중국어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선택을 하게 했는데, 지금 현재 시대는 학생들의 입김이 더 강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더군다나
입시에서도 이렇게 반영을 하지 않는 그런 과목이 되었을 때는 학생들의 선택 기준은 아주 단순해지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중국어를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중국어를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중국어를 가르쳐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보면 되잖아요. 시대 흐름을 보면 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이란 나라가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이웃 국가로서 가장 많은 교역량을 우리 1순위 국가라니까요.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통계상으로도 1992년 한중무역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지금까지 중국이란 나라를 빼버리면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성장했을까? 어렵다고 보거든요.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될 관계거든요. 이건 누가 옆에서 간섭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 자신의 문제니까. 주변과의 관계 설정은 그것대로 잘 해 나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될 기본적인 구성원이잖아요. 준비를 해야죠. 지금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라든지 역사적인 마찰이라든지 반중 정서라든지 중국인들의 반한 정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무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중국인들이 한국을 좀 더 이해를 하고 또는 우리가 중국을 좀 더 이해를 한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지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남을. 모르고 비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렇다더라, 카더라. 알고 비판을 하는 것하고 모르고 비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지금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가장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발 맞춰 가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가 지금 관계가 많이 훼손돼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멀리해라, 뭐 일본을 멀리해라. 큰 차원에서 보면 We are the world. 그렇죠? 다 같이 이웃 국가죠. 문제는 관계 설정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정서는, 기본적인 사고의 출발점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고방식으로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관계를 갖지 않으면 긍정적인 발전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뭐 저는 중국어를 전공을 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뭐 중국과의 관계만을 두고 이야기를 접해보면 어쨌거나 지금의 시대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아직도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중국어와 중국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너무나 우리가 접하기 쉬운 그런 방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국어, 선생님이 중국어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잘 알려는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 중국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듯이 중국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중국을 공부하고 중국을 바르게 인식하는 첫걸음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에 관련된 지식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책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지식은. 책은 한번 발간이 되면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아요. 온라인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을 만드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무 얘기나 다 떠들고 진짜든 가짜든 검토 없이 흥미를 끌만한 것들을 올려서 많이 보게 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게 기본적으로 목적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올려도 나중에 지워져 버리면, 싹 지워버리고 사라져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책은 남거든, 증거 자료가. 거짓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책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좀 지식을 습득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책 중에서도 긍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 비판적인 시각 있습니다, 모두.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물론 이제 비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련된 책이 나오면 빠지지 않고 사서 보는 편인데, 사실 그 책 한 권을 여러분들이 책 한 권을 제대로 읽잖아요. 중국에 관련돼서 어떤 유경험자가 쓴 책들을 한 권만 제대로 읽어도 선생님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그 책은 그 사람 필자의 경험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수년간의 그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한 경험을 책 한 권으로 써낸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루 이틀이면 그 사람의 시간과 경험을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 것도 보고 저 사람 것도 보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생기는 거니까. 독서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지식은 좀 습득을 하자. 떠도는 동영상 같은, 중국어를 라지라고 하는데, 라지. 쓰레기죠. 정크, 음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지 말자. 그 중국에 관련돼서는 얼마나 우리가 아직도 무지한지를 반증해주는, 제가 얼마 전에 따로 이제 짧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린 적도 있지만 수십 년 전에 제가 그건 경험한 거거든요. 그 주요 일간지의 문화면에 중국을 소개하는, 중국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에 그런 것들이 버젓이 났더라니까요. 자금성의 그 목적 건물 앞에 놓여있는 큰 청동 항아리들, 그것들이 버젓이 소위 교수라는 직함을 가진 분이 그 당시에 한 20년, 30년 됐나? 그게 궁녀들의 목욕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도 그렇게 믿었죠. 권위가 있는 분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방화수였다는 거예요, 방화수. 자금성 그 넓은 땅에 불이 나면 불을 끌 수가 없으니까 방화수를 떠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확하지 않은 지식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끼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거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그 유시민 작가님을 존경하는데, 얼마 전에 그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유튜브 동영상 그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 듣고 깜짝 놀랐죠. 그분이 하는 말, 유시민 작가께서 얘기를 한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그 1단 부분만 생각이 나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중국이라는 국가에서는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아마 그 후커우라는 호적 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들었거나 잘못된 지식이 들어간 거죠. 중국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거든요. 다만 그 호적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해당 지역, 중국은 성 단위로 자치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호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지역에 살면서 특혜를 받는 거예요. 세제 혜택이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또는 학교 진학에 있어서 혜택을 받거든요. 예를 들면 북경시에 사는 북경 호적을 갖고 후커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북경대 가기가 쉽거든요. 다른 지방에서 북경대로 오는 학생들보다. 그거는 그 지역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어떤 특히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한 얘기를 하면 그것을 듣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번져나가는 거죠. 중국에 관련된 상당 부분의 어떤 정보라든지 사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코로나19가 처음에는 우한폐렴이라고 불리웠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보기에 험한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제가 그 중에 한 개의 채널,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디모 채널, 그 당시에 보니까 이미 그 구독자 수가 70만이 넘었더라고요. 중국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내용들이 중국 관련된 컨텐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확인이 안 된 그러한 떠도는 영상들을 올려놓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댓글만 수천 개가 달렸더라고요. 거기에 동조를 하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점잖게. 그래서 지금 중국을 컨텐츠로 해서 성장한 채널인데 어떤 공적인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쉽게 얘기해서 중국 컨텐츠로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검증되지 않은 영상을 가지고 오히려 중국을 비판을 하는 것으로서 다시 구독자를 끌어모으거나 조회수를 늘려서 이익의 수단으로 삼다면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런 논조로 점잖게 올렸더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박영호 TV가 구독자가 몇 명이 됩니까? 지금 이제 겨우 500명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는 또 훨씬 적었죠. 계속 올라와서 욕을 남기는 거예요. 내 채널에. 계속 욕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도 올리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 채널에 들어가서 제가 올렸던 댓글을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했더니 이제 안 올리더라고요. 제 채널에 들어와서 욕을 안 남기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온라인 생태계의 현실이에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옳고 그름이 불확실해져 버린 시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생산해내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미래를 포기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가야 돼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992년도에 갑작스럽게 한중 수교가 됐을 때 중국어가 되는 학생들이 다 기회를 잡았듯이 그 많은 학생들이 중국어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은 학생들은 많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비록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결국은 기회가 온다. 그러나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컨디션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통계를 봐라. 통계 수치를 볼 때 중국은 반드시 중요한 국가다.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만약에 자신이 흙수저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국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 있다. 굳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왜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는지는 앞으로 시대가 증명을 해줄 것이거든요. 제가 비근한 예로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가 경색돼서 또 문화적인 교류도 2000년대 중후반 들으면서 단절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직전에 한창 유행하던 드라마가 있었죠. 별에서 온 그대. 별에서 온 그대의 김수현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 신문 보도에 의하면 중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보니까 온라인상 그 당시 보도만 보더라도 960억으로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CF를 30개를 찍었고, 그러니까 30개 900억이라니까 하나에 30억이 되잖아요. 나머지는 팬사인회라든지 기타 활동으로 해서 총 960억을 벌었다. 그런 사실은 90년대 후반에 비슷한 제목의 별은 내 가슴에 안재욱 같은 경우는 훨씬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시골 마을 슈퍼에 가도 이렇게 안재욱의 별은 내 가슴에 그 포스터가 붙어 있곤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안재욱이 그 당시에 중국에서 얼마나 벌었다라는 얘기는 듣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무렵이 중국이 막 본격적으로 급속한 성장, 막 시작되던 시기였거든요. 지금 중국이 12,000부를 넘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구매력이 생긴 시점이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도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미국이란 나라 하나가 전 세계 에너지 25%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 인구가 3억이 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중국이 GDP가 지금 미국 수준으로 돼버린다면 지구는 자원이 고갈돼 버릴 것이다. 에너지는 중국이 다 갖다 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왜 중국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그냥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의심하지 마라. 반드시 기회는 온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라. 그렇죠? 기회의 신은 뒷머리가 없다. 앞머리만 있다. 앞에 왔을 때 잡아야 된다. 잡을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새 학기에 중국어를 선택한 여러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이다.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고요. 중국어가 어렵느냐?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느냐? 단적으로 몇 가지 얘기만 제가 해드릴게요. 중국어는 언어와 문자가 분리되어 있는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언어입니다. 그렇죠? 문자는 문자대로, 말은 말대로 분리가 돼 있어요. 이제 그것이 중국어를 어렵게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신문을 보면, 근데 선생님 여기 신문에 이게 한어병음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질문을 똑같이 중국인들한테 하면 그냥 읽어. 그 이상의 대답이 나올 수가 없죠. 학생들이 중국어를 선택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어렵다. 근데 뭐가 어렵냐? 상당 부분은 한자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한자를 너무 어렵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쨌든 논의 일이니까 넘어가고, 사실상 한자라는 것은 지금 3,0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문자가 존재하나요? 형태 변화가 큰 변화가 없이. 한자의 탄생은 예를 들어서 은어에서 발견된 각골 문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기원전 1400년이 되는데, 상나라가 1300년에 은으로 도읍지를 옮기면서, 은이라는 곳이 지금 어디냐면 그 북경을 둘러싸고 있는 하북성 바로 밑에 붙어서 하남성이 있거든요. 그 하남성의 최북단, 그 하북성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 안양이라는 시가 있고 소둔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의 소둔촌이라는 곳에, 거기서 이제 은어 유적지가 발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은이라는 지역은 그 안양의 이름이에요. 안양을 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1300년에 그 상나라가 그 은으로 도읍지를 옮기면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부르게 된 계기가 됐고, 거기서 각골문이 대량으로 출토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한자의 기원이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300년 하면 벌써 3300년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한자는 그 이전에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서안 지역에 가면, 삼서성 서안 지역에 가면 반파 유적지라는 게 발견된 게 있거든요. 기원전 3000년경에 유적지들이 발견이 되는데, 거기서 문자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거기서 발견된 문자들은 사실은 문자라기보다는 그림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문자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00년경 상형 문자가 발견된 그 은어 유적지를 기점으로 삼고 있는데,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도 요즘에 들어서 그 한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풀어놓은 사전을 보고 있는데 재밌어요. 왜냐하면 한자 하나하나에 스토리가 다 있어요. 스토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리고 아마 학생 여러분들도 공부를 나가는 가운데 더 재미를 느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미를 느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알아야 되죠. 때때로 익히고 습득을 해야 되죠. 알게 되면 재밌어져요. 그러면 선생님 그 많은 한자를 어떻게 다 해요? 반대죠. 한자 수는 아무리 많아도 제한되어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언어학자가 쓴 통계 자료를 보니까 950자를 알면 우리가 90% 이상 해독이 가능하대요. 950자.
2400자를 알면 99%, 3800자를 알면 99.99%. 물론 이제 언어학자가 통계적으로 그런 연구 성과를 발표한 거에는 거기에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을 만약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950자만 알면, 한자 950자만 완전히 알면 기본적으로 중국어가 장악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왜 안 될까? 최소한 950자 정도도 공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공부를 하는 학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영어 단어 몇 개를 외워야 돼요? 사실상 한자 950자를 익히는 데는 여러분들 마음 먹으면 일주일도 안 걸린다니까. 근데 그걸 평생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영상도 찍은 바가 있는데, 이제 우리 졸업한 학생 이야기인데 올해 졸업을 했겠네요. 그 당시에 2학년 때 하반기에 두 학생이 이제 HSK 시험을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HSK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향후에 또 변경이 되겠지만, 개정이 되겠지만, 기본이 그 어휘수거든요. 중국어는 모든 게 다 기본이 어휘수예요. 어휘가 가장 기본이 돼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 1급부터 6급 체제가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1급은 150단어, 2급은 300단어, 3급은 600단어, 4급은 1200단어, 5급은 2500단어, 뭐 6급은 5000단어.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대개 이제 4급 수준으로 해서 유학을 가거나 중국어가 일정 수준이 되었다를 인정을 해주는데, 이제 두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한 학생은 3급을 보고 한 학생은 4급을 봤는데, 제가 공부를 하려면 이 단어들은 너희들이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학생들이 진짜 그걸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인 지금 후배 학생들은 아유, 그 선배들은 공부를 잘했거나 뭐 학습력이 뛰어난 선배들이니까 그랬겠죠. 참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본인이 고백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은 한자 1, 2, 3, 4도 잘 몰랐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였다니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근데 진짜 이 학생이, 한 학생은 3급을 보고 4급을 봤는데, 한 학생은 4급을 봤는데 그 한자 1, 2, 3, 4도 구별을 못했다고 고백을 한 그 학생은 그 600단어를 암기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한자만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소리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성조도 기억을 해야 되고. 근데 이 학생들이 부르면 받았을 수 있을 정도. 완전하게 외우고 갔다니까, 시험장에. 제가 뭐 10몇 년간을 중국어를 가르쳐 왔지만 이 학생들이 처음 그걸 실천하고 간 학생들이에요. 당연히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죠. 심지어는 3급을 본 학생은 600개를 외워서 한자 1, 2, 3, 4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한 문제 틀렸어요. 300점 만점에 297점을 맞았는데 180점을 맞으면 합격이거든요. 297점 맞았는데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이 그 학생으로 하여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거든요.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4급을 본 학생도 똑같이 그렇게 암기를 하고 왔는데 3, 4개월밖에 공부를 안 했거든요. 270점을 맞고 합격을 했다고요. 그 270점을 맞은 학생은 그 한 달 후에 있는 5급 시험에서 240점대로 또 합격을 했고, 또 3급을 받은 학생은 똑같이 그 다음 시험을 4급을 또 고득점을 합격을 했고, 처음에 너무 안 외워진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너무 안 외워지고 막 크게 집에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크게 쓰기도 하고, 그 관련된 것들을 뭐 자료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고 별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선생님 갑자기 너무 잘 외워져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걸 들었을 때 저도 대단한 감동을 느꼈고, 또 그 친구가 저에게도 또 새로운 교수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과목에도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 뭐 예를 들어서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여기서 해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당 과목을 잘할 수 있을까요? 난 너무 하기 싫은데, 너무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잘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자, 선생님 농담하시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거 당연하죠. 잘하면. 그러니까 잘하게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하기 싫어도 지겨워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어떤 얘기냐면, 제가 학생들에게 늘 하는 얘기지만, 소중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 인생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은 하기 싫은 것에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싶고 하기 좋아하는 것에는 인생의 가치가 없다. 정말 너에게 소중한 것, 너에게 가치가 있는 일, 너를 한 단계 올라가게 하는 것은 하기 싫은 것에 있다. 하기 싫은 것을 해라. 단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죠? 해야만 하는 것. 그렇죠? 해야만 하는 것. 근데 하기 싫어. 하면 반드시 좋다는 걸 알아. 근데 하기 싫어. 바로 여기에 이것만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늘 맞닥뜨리는 문제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것에 집중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해낸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것으로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반중 정서도 있고 뭐 반한 정서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요즘에 조금은 더 분위기가 안 좋은 측면이지만 우리가 좀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가?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유튜브에서 대만의 어떤 학자의 강연을 봤어요. 잠깐 봤는데 노자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노자의 핵심은 그 앞부분에 있잖아요. 道可道非常道名可名非常名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단순하게 쭉 알고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뭐 도라고 이르는 것은,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자,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영원불멸한 이름이 아니다. 그럼 대략 좋은 말이라는 감은 잡히는데 이분은 다르게 또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끊더라고요. 道可道非常道. 그러니까 도가 도비 상도. 도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도라고 할 수 없는 것도 모두가 도다. 순간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발견이랄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도인 것도 도가 아닌 것도 모두가 도다. 야, 어쩌면 이것도 이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반짝하는 어떤 영감을 느꼈는데, 우리가 세상 구조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옳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서로가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보다 결국은 살아가는 건데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학생들에게 그 공자의 말씀 중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대로 응용을 하면 여기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어떤 방법이 숨어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과연 내가 이걸 알고 있는가?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얼만큼 모를까? 계산이 안 돼요. 모르는 거죠? 내가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간혹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간단한 걸 물어봐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수학이라면, 야, 방정식이 뭐지? 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심지어는 어떤 개념적인 명사가 뭐지? 심지어는 우리말의 어휘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어휘에 대해서. 야, 겸연쩍다가 무슨 뜻인지 아니? 왜냐하면 우리말도 우리가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거든요, 대부분. 실제로 우리말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문장의 의미도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걸 내가 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국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수학은 문제를 푸는데 그걸 너가 설명해 줄 수 있니? 왜 그게 답이 되는지? 너가 그게 왜 답이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너가 그 문제를 풀었다, 알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명확해지는 거죠. 내가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 아까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제가 중국어도 빗대어서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기본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사를 해도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물건을 팔아도 팔 물건이 있어야 팔잖아요. 내가 라면을 끓이려고 해도 라면이 있어야 끓일 수 있는 거잖아요. 국수를 만들려고 해도 밀가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지고 있기 위해서 가지고 있기 위한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노노천머리에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라. 라고 한 얘기가 어떠한 것을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을 내가 완전히 알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나는 대로 반복해서 연습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것을 비로소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세상의 모든 이치와 이게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탁구도 그렇죠. 우리가 배드민턴도 처음 배우면 계속 반복시키잖아요. 계속 기본적인 동작을 계속 반복을 시키잖아요. 처음부터 공 치고 이거 안 하잖아요. 같은 기본적인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그것을 몸에 완전히 익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훈련 연습량과 타고난 소질에 의해서 미세한 부분이 갈리긴 시작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잘하게 되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공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공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잘하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중국어 어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공부해서 그것을 완전히 습득하는 과정, 기본적인 수량에 대해서 그러한 또는 내 목표에 대해서 그러한 반복적인 과정, 그래서 그것이 내 것으로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일정한 수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10년 살아도 영어가 안 되고 중국에 10년 살아도 중국어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모든 것들 이런 기본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내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라.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중국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국어가 쉽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수량이 기본적으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글자마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야지만 거기에다 계속 살을 입혀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첫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한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고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것이 언어와 합쳐질 때 가장 이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실은 언어를 공부하기 전에 역사적인 문화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중국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역사 연대표를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이게 가닥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살을 입혀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시대적인 배경, 그 시대적인 문화적인 특징, 그 문화적인 특징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그 당시에 백성들이라든지 삶이라든지 문화적인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것이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어떻게 교류를 해왔는지 오늘날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역사를 하나라부터 일단 얘기하기로 하자. 하나라는 우리가 기원전 2070년부터 시작을 해서 1600년까지. 그 다음에 상나라는 1600년에서 1046년, 은나라는 1046년에서, 주나라는 1046년에서 2056년까지. 근데 주나라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였다. 문화적인 어떤 발전, 인문학적인 발전에 있어서. 이렇게 주나라는 반으로 갈라지는데 앞부분은 서주시대라고 해서 771년을 기준으로 해서 뒷부분은 춘추 전국시대가 펼쳐진다. 그래서 절반을 잘라서 춘추 전국시대는 476년까지 앞부분을 춘추시대, 뒷부분을 전국시대. 춘추시대는 왜 춘추라는 이름을 붙였고 전국시대는 왜 전국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다시 이것이 그 당시 전국시대에 가장 강했던 7나라 중에서 진나라가 통일을 시킨다. 이게 진나라다. 기원전 221년. 그 다음엔 다시 한나라가 206년도에 다시 시작을 해서 이게 쭉쭉쭉 선생님이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독하게 기억을 하려고. 거기에 계속 살을 덧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중국어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잘 하고 싶으면 재미를 느껴야 되잖아요. 재미를 느끼려면 잘 해야 된다니까. 그 수준까지 맡으려면 어떻게 돼요? 고통의 순간을 견뎌내면서 그 시대가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반복적인 연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중국어면 중국어의 재료가 되는 어휘든 기본 문장이든 어법이든 간에 그 기본적인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 순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학 입시 공부도 준비를 해야 되고 어차피 중국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영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통 없이 이뤄낼 수 있는 건 없다. 즐겨라. 여러분들 즐기려면 어떤 수준 이상까지 돼야 된다니까. 뭐 밑도 끝도 없이 뭘 즐겨요. 즐기면 잘하게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즐길 정도가 되려면 그 수준까지 도달을 해야 되고 그 수준까지 도달을 하려면 그만큼 고통과 인내와 노력이라는 것을 한 이후에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상당히 장시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곧 여러분들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열릴 시대를 여러분들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자. 앞으로 전진.